그러면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늘 하는 소개지만 이 세션은 인생의 보탬은 안 되지만이라는 트레바리 클럽의 쉬는 2달 동안 진행되는 인터루드란 세션이고, 저는 거기에 멤버는 아니지만 약간 굉장히 자주 놀러 온 그 이견으로 여기서 그 푸코 가지고 특집을 하게 된 진행 파트너 김병철입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보탬 마지막 모임이 말과사물 입문서였던 걸로 기억을 하고요. 그 입문서를 바탕으로 이제 조금 심화편이라면 심화편, 좀 더 길고 좀 깊게 다루는 그런 형태의 세션을 준비를 해봤고요. 제목은 말과사물이 아니라 말 그리고 사물입니다. 우리는 그 세 가지 어떤 시대적 흐름을 따라가 보면서 말과 사물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뭐 이런 거를 좀 같이 보는 식으로 이번 세션이 진행이 될 거고, 일단 목차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들어가면 푸코가 어떤 사람인지 이런 것 좀 얘기를 좀 해보고, 그다음에 사상사적 배경이라고 해서 고고학, 계보학 이런 용어들이 막 날아다닌단 말이에요. 푸코나 니체 이런 사람 텍스트를 보면은 왜 고고학이지? 왜 계보학이지?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게 어떤 의미인지를 좀 한번 파헤쳐 보고 이거에 대해 좀 설명을 드려보고, 그 다음에는 텍스트. 사실 그 고전 시대 구분이 3개잖아요. 그 3개 중에 우리가 지금 핵심적으로 이해해야 되는 거는 고전주의 시대예요. 왜냐하면 고전주의 이후 시대는 지금 우리 현재 시대이기 때문에 뭐 설명을 길게 할 것도 없어요. 근데 고전주의 시대가 되게 얼마 안 된 시대인 것 같은데 우리한테 약간 낯설단 말이에요. 거길로 가는 길을 좀 우리가 이해를 해보면 푸코가 무슨 그림을 그리고 있구나 등이 좀 명확히 보이실 겁니다. 요거는 제가 어디서 따온 건데, 저 멘트는 이제 유튜브를 보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제 피지컬 갤러리에 그 빡빡이 아저씨 멘트를 좀 패러디를 한 그런 유머를 하나 갖고 와봤고, 다음 장도 유머인데 이제 뭐 이런 거죠. 감옥 아저씨다. 모든 걸 감옥이라고 얘기하는, 뭐 학교도 감옥이고 공장도 감옥이고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감옥이다라는 그 말로 제일 유명하거든요. 미셸 푸코라는 사람이. 그 감옥 아저씨. 그 다음에 옆에는 이제 큰 야망을 가지고 덤비지만 이 미셸이라는 이름을 가진 프렌치 두드한테 이제 박살이 난다는 그런 비유죠. 그러니까 푸코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밈도 많고 현대에 진짜 영향이 크거든요. 왜냐면 사회학적이거나 정치학적인 얘기도 되게 많이 하는 사람이고 윤리학적인 어떤 테마도 많이 다루는 사람인데, 그런 것 치고 텍스트가 진짜 어려워요. 텍스트가 막 되게 편하게 읽히는 게 별로 없고 되게 좀 어려운 편인 사람인데, 요 사람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좀 특징들을 알아야 되는데, 이런 거죠. 유명한 책인데 옛날에 보템에서 처음 다뤘던 책 중에 구조주의 사총사라 그래서 뭐 레비스트로스, 뭐 푸코, 라깡 뭐 이렇게 묶는 그런 책이 있었거든요. 근데 푸코 본인은 구조주의자라는 말을 거부했어요. 자기는 구조주의자가 아니다. 그러니까 푸코의 아이디어를 보면은 굉장히 구조주의 냄새가 많이 나는 건 맞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구조주의를 비판하고 있으면서 또 그 아이디어는 좀 흡수하고 있는 그런 점이 있는데, 왜 그런지 이것 좀 알아볼 거고, 그다음에 고고학, 계보학이라고 썼는데 지금은 저 두 단어 구분 안 하셔도 돼요. 특히 이번 책 말과사물은 저 고고학 정도에 머물러 있다라고도 평가할 수 있고 뭐 어떻게 이해해서 상관없는데, 저 계보학이라는 단어는 니체한테서 왔어요. 니체 도덕의 계보에서 온 말이거든요. 그 역사관을 어떻게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지 그거를 하나 우리가 살펴볼 거고, 그다음에 3번은 뭐 깊게 다루진 않을 거고 그냥 짧게 다룰 건데, 이 사람이 이 이야기들을 우리가 이해하고 나면은 왜 푸코가 왜 배제된 자들이나 그 역사에서 지워진 자들 혹은 뭐 소수자 이런 사람들에 대한 윤리론이나 좀 재인식을 요구했는지 뭐 이런 것까지 좀 볼 수 있을 거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을 한번 같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요게 주요 저작이에요. 보통 5개 저작 꼽으라 그러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제 광기 역사랑 말과사물, 지식의 고고학, 감시와 처벌, 그리고 성의 역사 이렇게 나오고, 잠시만요. 그 밑에는 제가 따로 빼놨는데 시간 순서는 안 맞아요. 뭐 지식고고학 저 근처에 담론의 질서가 있을 거고, 그다음에 감시와 처벌 이후쯤에 이제 막 그 강연집 같은 걸 모아놓은 게 사회를 보호해야 한다, 뭐 저거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맨 처음에는 뭔가 역사를 다루는 것처럼 해놓고 뒤에 가서 무슨 권력학 얘기하고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 두 권이 가장 유명해요.
보통 푸코 한다 그러면 광기의 역사는 감시와 처벌을 다루거든요. 그리고 이 말과 사물 지식의 이 가운데에 있는 요 얘기가 우리나라에서 인기가 없어요. 너무 좀 뭐랄까 배경 지식을 많이 요구하고 뭔가 확 와닿는 얘기가 아닌 것처럼 그렇게 느끼기 때문에 뭐 그런 느낌이 좀 있는데, 근데 우리가 그 얘기를 해봐야 되는 건 뭐냐면 이 광기 역사도 그렇고 감시와 처벌도 그렇고 둘 다 좀 이미 고고학적인 사회를 내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다룰 말과 사물에서 에피스테메적인 개념, 그러니까 옆에 제가 역사, 고고, 계보 이렇게 써놨는데 저 흐름에서 저 고고학적 아이디어가 이미 내포되어 있고 감시와 처벌이나 광기 역사를 정당화하는 작업이 말과 사물에서 이미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말과 사물을 이해하는 순간, 뭐 완전히 이해하는 건 좀 어렵겠지만 저걸 이해하는 순간 다른 책들이 모두 관통이 되는데, 그게 어떤 질문인지, 왜 고고와 계보학 얘기를 하는 건지 이거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일로 돌아와서 일단 좀 이 꼬리표들 얘기를 아까 잠깐 드렸죠. 그 구조주 영향 강하게 받았던 거랑 그 니체 계보학적 방법, 그다음에 그 소수자 얘기한다는 그런 이야기, 요 얘기들을 좀 하나씩 좀 깊게 들어가서 볼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 구조주의 계승 비판. 이제 보통 구조주의 얘기하면 제일 많이 나오는 두 사람이에요. 그 언어 철학하는 소시르라는 사람, 그 다음에 옆에 레비스트로스, 이제 인류학 했던 사람이죠. 지금 오늘은 어차피 푸코를 다룬 세션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 얘기를 엄청 깊게 까지는 않을 거고, 대충 구조주의가 어떤 이야기를 하는 거다를 되게 겉핥기식으로 얘기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틀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냥 정말 거칠게 말할 거예요. 진짜 거칠게 말할 거니까 한번 보시면. 일단 소시르 먼저 보면은 이게 진짜 유명한 개념이죠. 기표기, 뭐 시니피앙 시니피에라고도 하고, 그런데 보시면은 여기 이미 약간 말과 사물과 비슷한 힌트가 들어있는데, 옛날 사람들, 그러니까 일반적인 그 언어 인식은 기표랑 그러니까 말이 의미하는 바랑 말을 표현하는 기호가 대응된다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저렇게 사실 우리가 나무라 부르고 의자라 부르고 맥주라 부르니까 이게 대상이랑 말이랑 대응되는구나 라는 식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소시리는 그게 아니고 이 둘의 관계가 되게 자의적이라는 거를 발견을 한 거죠. 예를 들어 뭐 이런 거죠. 이게 지금 뭐 한자로 써놓은 거고 영어, 그 다음에 독일어, 프랑스어인데 다 저거예요. 다 저 기의를 가리키거든요. 근데 왜 저것들이 저걸 가리키는지를 규명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저 기의의 의미가 필연적으로 저 기표라면 다른 것들도 저걸 관계가 있다는 식으로 표현이 돼야 되는데, 일단 기표랑 기의 관계 사이에서는 어떤 필연성이 드러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소시르가 어떻게 접근을 하냐면 왜 그러면 우리는 저 대상을 나무라고 부르느냐 이렇게 보는 거죠. 이 나무가 나무인 이유는 우리가 저 의자를 나무라고 부르지 않기 때문이다. 요 말이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사실 의미는 어디서 나온다는 얘기냐면은 이 나무가 나무라서 나무인 게 아니라 나무랑 의자라는 어떤 그 기표, 표시된 거의 차이에서만 나타난다. 그리고 이 연결은 완전히 자의적이다. 뭐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똑같이 그 다른 나라 말로 바꿔봐도 이 구조가 유비가 되겠죠. 그리고 요거 가지고 이제 몇 가지 그 재밌는 예시 드는 게 제일 유명한 것들이 이런 거죠. 그 에스키모인들은 눈을 부르는 이름이 되게 다양해요라든가, 아니 뭐 우리나라에서 뭐 미역, 해초, 토 다 구분하는데 막 그 영어로 바꾸면 씨위드, 뭐 이런 농담, 최근에 들은 농담인데 스페인 여행을 갔는데 오렌지 주스를 달라고 했더니 무슨 품종 줄까라고 물어보더래요. 뭐 만다린 먹을래, 뭐 먹을래, 뭐 이런 식의 얘기들. 그래서 결국에는 어떤 언어 체계가 있고 그 체계 안에서 차이가 있는 거지 기랑 기표 사이의 관계가 없다.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 기표 나무가 기나무를 의미할 수 있는 이유는 다른 기표와의 차이, 즉 언어의 구조 때문이다. 이게 약간 어려운 말인데 그냥 간단히 생각하면 아까 그 차이와 자의적인 거, 그러니까 아까 맨 처음에 본 이 관계가 가능하려면 얘끼리만 있으면 안 되고 이런 식으로 관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구조적 관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요렇게만 이해하셔도 돼요. 일단 구조주의의 어떤 그 되게 아주 기초적인 설명이에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레비스트로스 볼 건데, 레비스트로스는 뭐 하는 사람이냐면 상파울루 대학교에서 그 강의를 했던 사람이고 되게 그 열대 지방이나 좀 비유럽적인 지방에 되게 오래 다니면서 인류학이나 신화학을 연구했던 사람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어떤 지역이든 뭐 홍수 같은 거는 천벌로 인식되고 신화적으로는
불 같은 거가 갖는 상징이 되게 비슷하고 뭐 이런 건데, 일단 인류학 이 친족관계 얘기만 해보자면은, 이 당시 어떤 지성, 뭐 레비스트로스는 비교적 최근 사람이긴 하지만 그 지성사적으로 유럽적 어떤 그 오만함 같은 게 그래도 그 지식계에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비유럽적인 곳에 가서 인간의 친족관계를 관찰을 해보니까 되게 비슷하더라는 거예요. 유럽이든 뭐 아시아든 열대지방이든 흑인이든 아프리카든 어딜 가든 완전히 똑같진 않지만, 예를 들어서 엄마에 대해 품는 감정은 비슷하고, 예를 들어 아빠랑 친하면 삼촌이랑 거리가 멀고, 아빠랑 멀면 삼촌이랑 거리가 가깝고, 뭐 이런 식의 이야기들을 막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레비스토가 가장 강하게 말하는 건 뭐냐면, 유럽이라고 문명이고 뭐 어디 열대지방이라고 비문명이냐, 뭐 식인종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걸 비문명이라고 봐야 되냐, 그렇지 않다라는 식으로 결론을 내리는 사람이거든요. 요런 건 없다. 문명 비문명 같은 건 없고, 어쨌든 이 인간관계를 만드는 어떤 그런 구조 같은 게 있다. 내가 엄마를 사랑하는 이유는 내 실존이 혹은 내 마음이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그런 어떤 구조 같은 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이거 아까 했던 얘기 반복. 친족 관계나 친행관계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어떤 문명이든 인간 사회 관계의 구조가 있다는 것이다. 소실이랑 같이 가죠. 이렇게 보시면은 뭐가 어떻게 가능해지지를 보는 아이디어예요. 그러니까 구조주의란 뭐다? 어떤 구조, 어떤 가능 조건이 존재한다. 우리가 이걸 나무라고 부르려면 나무라고 부를 수 있는 가능 조건이 있어야 된다. 우리가 그 친족 관계를 형성하려면 그건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어떤 가능 조건이 있어야 된다는 그런 아이디어인 거죠. 근데 자, 여기까지. 일단 잠깐 멈추고, 제가 좀 말이 좀 빠른 것 같으니까 잠깐 맥주 한 캔 마시고 갈게요. 이 구조주의랑 푸코랑 갈라지는 점이 뭐냐면, 뭐 이거는 구조주의를 제가 싸잡는 거예요. 구조주의가 꼭 그런 건 아닌데, 푸코랑 구조주의랑 갈라지는 점은 뭐냐면, 구조주의자는 구조가 어떤 절대적인 거라고 믿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그래도 학자이기 때문에. 근데 푸코는 거기엔 동의하지 않아요. 그런 게 있는 것 같은데 오케이 알겠는데, 일단 그게 절대적인 무언가라고 하는 그 말에는 일단 물음표를 쳐놓고, 이 가능 조건이란 개념, 이 구조의 개념을 시대에 밀어넣는 거예요. 이 시대에 밀어넣는다는 말을 뒤에 개보학 얘기하면서 다시 드릴 거예요. 시대에 밀어넣는다는 거. 이거 일단 머리에만 넣어두시고, 다음 개보학. 역사학, 고고학, 개보학인데, 역사학이랑 고고학의 차이를 보면은 뭐 이런 거죠. 고고학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개념은 유적이나 유물 같은 잔존 물질자를 통해서 인류의 과거를 연구, 복원한 학문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역사적 진술이라고 하면은 뭐 1592년에 임진왜란이 있었다 같은 그런 역사적 기술 같은 것도 있겠지만, 고고학은 일단 지지를 탐구해가지고 그 시대에 사실 전투가 어디서 발생했다라든지, 혹은 뭔가 이 자리에 어떤 무슨 일이 있었냐라는 걸 좀 더 그 생생하게 보는 그런 학문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푸코의 고고학은 뭐냐면, 아까 가능 조건이라고 했어요. 어떤 개념이 특정 시대에 어떤 의미였는지, 그 가능 조건이 무엇이었는지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 약간 어려워지는데, 아까 다시 구조주의는 뭐다? 이게 가능하려면 어떤 가능 조건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뭐 이 가능 조건이라는 말이 좀 걸리면 선엄이라 불러도 돼요. 이 어떤 게 더 어려운 말로 제가 더 어려운 말로. 아니, 다시. 아니, 근데 지금 여기까지는 어려운 게 없잖아요. 사실 뭐 여기까지는 일단 가능 조건이란 말 자체가 이게 왜 가능하지에 대한 주변의 조건들을 보겠다는 얘기니까 이것까지는 어려운 게 없잖아요. 이거를 푸코는 시대에 밀어넣어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르네상스 이전에는 미친 사람들을 광인의 배, 그러니까 배에 태워서 추방해 버렸단 말이에요. 고전주의 시대에는 이 미친 사람들을 다 잡아들여서 나을 때까지 교정했어요. 때리고 기도시키고 밥 굶기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현대 근대에는 정신병원에서 치료해줘요. 인도주의적 관점으로. 그러면은 왜 르네상스에선 저 미친 사람들을 추방해야만 했는데, 왜 고전주의 시대에는 저 사람들을 가두고 때렸는데, 왜 지금 우린 치료를 하는데 하는 식으로 이 개념의 가능 조건을 탐구하는 거예요. 시대적으로. 이때 나오는 개념이 에피스템이에요. 이때 에피스템에 따르면 광인들은 어떻게 된다 라는 식의 이야기인 거고, 그래서 시대에 따른 인식의 가능 조건, 우리가 광인을 인식할 때 우리가 어떤 상태였고, 그러니까 인식하는 사람이 어떤 상태였고 대상은 어떤 상태였으며
그래서 인식이 어떻게 성립했는지, 왜 우리가 이들을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우리라고 말하면 자꾸 안 되지만 인식하는 사람이 어떻게 받아들였는지를 보는 그런 이야기가 될 거고, 제가 장표, 이 종이를, 스크립트를 만들었는데 역시 안 보면서 하고 있네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요 얘기를 잠깐만 또 당겨보면은 결국에 역사적 진술이랑 고학적 진술을 나란히 놓고 볼 건데, 자, 역사적 진술. 15세기 이전 미친 사람들은 배에 태워서 추방당했다. 17세기 프랑스 미친 사람들을 이제 그 왕의 명령으로 로피탈 제네랄의 감금, 구빈원의 감금하고 정상회로 교화시켰다. 20세기 이후 사람들은 인도적 지원 안에 치료받는다. 고고학적 진술은 20세기 이후의 치료가 그 이전까지의 비인도적 대응과 본질적으로 다른 건가? 지금 우리가 이걸 인도적이라고 느끼고 있는데, 그럼 17세기에 저 사람들은 저걸 비정상이라고 느꼈을까? 15세기에는? 아니었겠죠? 저게 가능했으려면? 저 지식 가능했으려면 우리가 지금은 인도주의적이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정도의 합의가 사회적으로 있었던 얘기잖아요. 뭐 그런 식의 생각이라든지. 두 번째로, 각 시대별로 미친 사람들이라고 부르는 게 같은 사람인 건가? 15세기에 미친 사람과 17세기에 미친 사람과 지금 미친 사람이 같은 사람인가? 라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역사적 진술을 꼬아보는 거죠. 다르게 쳐다보는 거죠. 예를 들어 17세기 예시를 제가 써놨는데, 저 때는 당연히 우리 삼천교육 때랑 비슷하게 가난한 사람, 일 안 하는 놈, 뭐 창부, 거지 다 끌고 갔어요. 근데 지금 관점에서는 이 사람들이 미친 사람일 수가 없잖아요. 이성적인 판단이 가능한 사람이면 그런 이유로 사람들을 잡아놓을 수 없단 말이에요. 뭐 이런 것들. 요 얘기를 더 깊게는 안 할 거예요. 이 얘기를 하는 책이 광기의 역사예요. 광기의 역사에 이미 고고학적인 냄새가 들어있다. 이미 그 테이스트를 가지고 있다. 해서 요 계보학 얘기를 제가 너무 좋아하니까 저번 니체 쓸 때 했던 걸 또 갖고 왔는데, 이 그 계보학이라는 말을 니체가 처음 쓸 때 이제 이런 식으로 쓰거든요. 사건이나 텍스트, 개념 등을 역사적으로 조명하여 개념의 이면을 드러낸다. 다시 읽어볼게요. 현존하는 것, 어떠한 방식으로든 성립하게 된 것은 그것보다 우세한 힘에 의해서 항상 거듭해서 새롭게 해석되고 새롭게 압류당하며 새로운 용도를 위해 변형되고, 이와 함께 그것에 새로운 방향이 보여된다. 유기적 세계에서 모든 사건은 하나의 제압이자 지배이고, 모든 제압과 지배는 다 새로운 해석이자 조정인데, 이러한 새로운 해석과 조정을 통해서 이제까지 의미와 목적은 필연적으로 불분명하게 되거나 완전히 말소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어떤 생리적 기관 혹은 법제도, 사회적 풍습, 정치적 관습, 예술, 종교적, 그래서 형식의 유용성을 아무리 잘 이해했더라도 그것만은 아직 아무것도 파악하지 못한 것이다. 건너뛰어서 모든 목적, 모든 유용성은 하나의 힘의 의지가, 힘이 더 약한 자를 지배하여 그 약한 것에 어떤 기능의 성질을 각인시켰다는 사실의 징표일 뿐이다. 그리고 어떤 사물의 역사 전체도 이와 같이 항상 새로운 해석과 조정이 있는 기호 연쇄일 수 있다. 까지만 읽고 여기를 다시 볼게요. 지금 아까 제가 가능 조건 얘기를 했잖아요. 17세기의 로피탈 제네랄, 지금은 저렇게 하면 안 되죠. 지금 우리는 저걸 비인도적이라고 얘기하죠. 이건 이미 지금의 힘이 저걸 다르게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전혀 다르게. 15세기도 마찬가지. 쫓아보내는 게 당연했을 거예요. 근데 17세기의 아이디어가 저걸 다르게 해석했을 거예요. 해서 저걸 왜 다르게 해석했지?까지 물어보는 게 계보학이에요. 어떤 힘이 작용해서, 어떻게, 어떤 조건에 따라서. 그래서 역사적 진술이 이것은 A다라면 고고학 계보학적 아이디어는 누가 말하고 있는가, 이것은 A라고 누가 진술하고 있으며 이것을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조건이 뭔가, 그 시대 조건이 무엇인가. 요 아이디어를 이제 조금 더 피부에 와닿는 걸로 가져본 뭐 이런 식이죠. 뭐 저는 뭐 어떻다 뭐 이런 건 아닌데 그냥 생각나로 쓴 건데, 예를 들어 4.3 사건 같은 거 읽진 않을게요. 그냥 보고 느끼시면 될 것 같아요. 읽진 않을게요. 뭐 5.1 군사정변이라든가 아니면 뭐 퀴어 퍼레이드, 뭐 여러 예시 다 대입해 볼 수 있겠죠. 지금 대립되고 있는 것들, 누가 말하고 있는지, 왜 저렇게 말할 수 있는지 같은 것들을 쳐다보면, 예를 들어 뭐 5.16 같은 거 보면은 70년대 80년대에는 2번이라고 해석할 수가 없었을걸요. 무조건 위로 해석했을걸요. 2번이라 해석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지금 기리고 그 사람들이 쌓아온 거에 대해 감사하는 그런 새로운 사회가 왔기 때문에 2번이 주류가 된 거지. 뭐 이런 식의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한쪽의 이야기보다도 일단 해석과 조정과 지배가 있다. 모든 아이디어에는. 그것이 가능하게 되는 조건이 있다. 보탬이니까 그냥 한번 넣어봤습니다. 오펜하이머는 공산주의자인가? 혹은 오펜하이머는 메카시즘의 희생자인가? 복잡한 문제거든요, 사실. 간단히 말하기 좀 어려운 문제거든요. 그 다음에 요거. 이거는 사실 영화 안의 내용을 생각하면 안 되고 메타적으로 봐야죠. 감독의 표현 방식을 봤을 때 누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가. 물론 통탄스러운 일이지만 매우 통탄스러운 일이지만 둘 다 지금 대립하고 있고 둘 다 지금 팔씨름을 하고 있는 거예요. 힘의 의지 관점에서는. 어느 한쪽이 어느 한쪽을 넘기기 위한. 뭐 대충 느낌이 오시죠? 그러니까 고거와 계보가 뭘 보는 거다? 저것이다를 보는 게 아니라 누가 저것이라고 말하고 있는지 그게 왜 가능한지를 보는 학문이다 라는 거죠. 잠시만요. 뭐 이렇게 보면 푸코가 그 아까 잠깐 나왔던 얘기인데 어디니? 그 배제된 자들을 살피고 규율에 저항하는 철학이라는 세 번째 테마가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왜 푸코가 소수자 얘기를 하는지, 왜 푸코가 역사에서 지워진 자들을 찾으려는지, 그 목소리를 왜 복원하려고 하고, 왜 그 규율 자체 저항해야 한다고 하는지 느낌이 좀 오시죠? 어떻게 보면은 푸코의 윤리학은 자신의 고고학이나 계보학의 결론이에요. 그 권력이 작동을 하고 그 작동을 우리가 막을 수는 없는데 거기에 저항하기 위해서 같은 식으로 가는 거거든요. 뭐 그런 이거는 지금 짧은 코멘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오늘 다룰 거는 그래도 결국에는 말과 사물이니까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결국에 핵심은 뭐다? 객관적 인식 일단 물음표겠죠. 푸코 관점에서는 지금 저건 A다라는 거에 관심이 없어요. 애초에 관심이 없고 이게 왜 가능했는지가 궁금한 거예요. 이게 왜 가능했고 이 에피스테메가 무엇이었는지 뭐 이런 게 궁금한 거고 사실은 저 에피스테메가 있었다고 제가 편하게 써버렸지만 저 에피스테메라는 말은 말과 사물의 전제가 아니라 말과 사물의 결론이에요. 그 중간부터 뿜어져 나온 어떤 결론 같은 거거든요. 그거를 이제 증명을 할 거고 이제 요 표인데 이 표는 아마 상규님이 마지막 모임 때도 좀 정돈을 하셨을 거고 제가 작년에 6월에 썼던 표인데요. 저희 진진 모임에서 조금 고쳤어요. 틀린 게 많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틀린 게 많아가지고 좀 고쳤는데 예를 들어서 저 의학 광기 있잖아요. 저건 인간과학이라고 묶으면 안 돼요. 인간과학이라는 개념도 칸트가 만든 개념이에요. 그래서 그 칸트 개념 아래에서 인간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생명이랑 노동이랑 문헌학, 그러니까 문학이죠. 혹은 정신분석학이겠죠. 그 언저리에 있는 이야기를 인간과학이라 부르고 있는 거고 지금 푸코는 말과 사물에서 생명사회 문헌학의 고고학을 하고 있어요. 생명의 고고학. 그러니까 르네상스 때는 저게 뭐였는데 왜 생리학이나 박물학이 유행을 했고 왜 지금 우리가 이걸 진화론으로 할 수 있는지. 경제학 같은 경우도 경제학이 확립되기 이전의 부의 분석은 어땠고 결국은 어떻게 마르크시즘이 나타났는지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문헌학은 솔직히 잘 모르니까 돈키호테 얘기만 할 거예요. 제가 사드까지 잘 몰라서 해서 이번 세션의 목표는 뭐냐 시대를 따라 인간과학의 역사적 사실을 검토해보고 푸코의 고고학적 발견 에피스테메를 함께 찾아볼 거고 각 시대 에피스테메의 말과 사물의 관계가 어떠했는지를 한번 볼 거고 마지막으로 왜 푸코가 인간의 종말이라고 얘기를 했는지 왜 결론부가 인간의 종말인지 막 인간의 종말 이러니까 엄청 자극적이잖아요. 근데 그런 얘기 아니거든요. 우리 다 멸망한다 이런 얘기 아니거든요. 이 얘기가 뭔 얘기인지 한번 정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이가 끝났어요. 지금 한 20분 했나요? 20분 만에 종이가 끝나버렸고 슬라이드 양으로 얘기하면 지금 벌써 38페이지 왔어요. 3분의 1 정도가 온 거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한번 좀 더 달려보고 너무 시간이 넘칠 것 같으면 잠깐 쉬는 타임을 가지긴 할 건데 뺄 수 있으면 쭉 빼는 게 낫겠다. 지금 말 빠른가요? 여기 뭐 엄청 어려웠던 얘기가 있나요 지금까지? 혹은 이해가 안 갔다. 태클은 좀 이따 걸고 혹시 태클 걸고 싶은 얘기가 있으셨더라도
아, 음, 잠깐만요. 이 슬라이드 에피스템이라는 말이 있을까? 여기 있네요. 잠깐만요. 요거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제가 계속 얘기한 가능 조건 있죠. 그 말이 에피스템이에요. 간단히 얘기하면 원래 표현은 뭐냐면 그 플라톤의 그 참된 인식 같은 표현이거든요. 에피스템이란 말이. 인식론이 영어로 에피스테몰로지예요. 근데 그 푸코는 그 개념을 그 참된 인식이란 개념을 시대에다 박아 넣은 거예요. 예를 들어 15세기에 참된 인식이 있어. 16세기엔 안 먹혀. 18세기에는 16세기 참된 인식이 안 먹혀. 20세기 안 먹혀.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대 구분을 세 개로 해요. 여기 설명 안 드려도 돼, 사실. 르네상스, 고전주의, 근대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거든요. 아까 광인의 배 대감금 정신병 기억하시죠? 그 도식을 그대로 가져가요. 그래서 맨 앞에 시대에는 유사성이 있었고, 그 다음 고전주의 시대에는 재현이 있었고, 마지막 시대에는 이제 역사로 나아간다는 그런 식의 이야기를 하며, 르네상스에서 고전주의로 넘어올 때 데카르트가 있었고, 고전주의에서 근대로 넘어갈 때 칸트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 시대별로 에피스테메라는 게 있는데, 이 에피스테메가 어떻게 흔들렸는지, 그리고 어떻게 다시 배치됐는지 그 얘기를 할 거예요. 이해되시죠? 심화 세션 하라고 하신 거 아니에요, 선생님? 좀 이따가 저기 푸코 읽어보신 적 있나요? 그럼 좀 이따가 호두 얘기가 나올 거거든요. 호두가 머리에 좋은가에 대한 얘기가 나올 텐데 그 얘기하면서 아까 지금 뭐 동일성과 차이, 이런 유사성 이런 얘기를 지금 박철님이 하셨는데 그거 하시면서 푸코가 얘기가 그 내가 사고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사고 된다 이런 얘기거든요. 내가 스스로 사고하는 의미는 나한테 없고 사실은 어떤 무의식적 인식 체계가 나 대신 사고를 해준다. 그러니까 더 간단히 내 인식의 가능 조건이다. 나무가 나무이듯이 인간 어떤 문명의 친족 관계가 있듯이 내가 이 시대에 인식한 거에 가능 조건이 있다. 그 가능 조건을 탐구해 봅시다. 그래서 일단 이제 텍스트 들어갈 건데 좀 제가 두려워가지고 좀 어려워집니다. 아니 네 말씀하세요. 왜 그걸 선엄이라 부르는가? 칸트 얘기해야 돼서 근데 간단히 그 여기서 선엄은 별거 아니고 경험의 반대말인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뭘 경험했어요. 아까 인식 얘기했죠. 예를 들어서 좀 더 앞으로 가면 비슷한데 뭐 마땅한 게 별로 없네. 뭐 예를 들어 제가 정신병원 지금 시대 이게 정신병원이라는 걸 경험했다고 칩시다. 경험된 거죠. 이거는 저한테는 사실이잖아요. 근데 지금 푸콕에서 뭐라고 하고 있냐면 이게 사실인 이유가 있다는 거잖아요. 이게 사실이게끔 하는 어떤 경험에 앞선 조건들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대가 갖고 있는 어떤 내 경험을 결정짓는 조건이 있다는 거잖아요. 이게 칸트 철학으로 가면 이걸 선엄 철학 뭐 이렇게 부르거든요. 초월 철학이라고도 부르고. 그래서 이 에피스템의 뭐 가능 조건 이 표현을 선엄이라는 말로 대체시켰다는 표현을 그냥 간단하게 드린 거예요. 그래서 뒤에 칸트 얘기할 때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릴 거고. 제가 지금 칸트 슬라이드를 옛날에 칸트 세션 했다고 그대로 긁어와가지고 좀 두렵긴 한데 그것도 좀 같이 해보도록. 경험하지 않아도 경험하지 않아도 아는 것. 이를테면 그러니까 삼각형 내각이라면 180도다. 그냥 우리가 그걸 계산해봐지 않아도 알잖아요. 배워서 알고 있죠. 증명돼 있으니까. 그런데 박세훈님은 팔씨름을 잘한다. 이건 박세훈님하고 팔씨름을 해봐야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이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경험의 반대. 경험을 하지 않아도 알죠. 일단 뭐 넘어갈게요. 일단 헷갈리시면 가능 조건이라고 쓰세요. 지금 왜냐하면 칸트 철학을 하는 세션이 아니기 때문에 선엄 개념을 너무 골몰이 있다가는 전혀 아무것도 못 가져갈 거라서 가능 조건이란 말로 그냥 추천하겠습니다. 자, 빡빡합니다. 이게 뭐냐면 르네상스 시대 에피스템의 유사성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16세기 말엽까지 서양 문화에서 닮음의 역할은 지식을 구축하는 것이었다. 텍스트에 대한 주석과 해석을 대부분 이끈 것은 바로 닮음이다. 닮음의 상징작용이 체계화되었고 가시적으로 비춰진 사물의 인식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사물 형태는 기법의 방향이 결정되었다. 대지는 하늘을 반영했고 별엔 얼굴이 비쳤으며 풀어줄기에는 인간에게 유용할 비밀이 숨어 있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거를 푸코가 정확히 하기 위해서 유사성도 4개로 만들고 있거든요. 막 부합, 경합, 유비, 뭐 감흥, 뭐 몇 개 간단히 얘기하면 뭐 유비 같은 거 볼까요? 별이 반짝이는 하늘과 별의 관계는 마치 대지와 초목의 관계와 같다. 생물과 지구의 관계와도 같고, 뭐 광물과 다이아몬드가 암석에 대해 맺는 관계와도 같다. 뭐 이런 얘기. 그다음에 뭐 감흥. 불은 뜨겁고 건조해서 물과 만나면 서로 싸운다. 따뜻한 공기는 습하고 차가운 데는 건조해서 서로 또 안 맞는다. 그래서 불물 사이에 뭐가 들어가고 뭐 이런 식의 옛날 인식들 있잖아요. 우리가 유사성이라고 하는 옛날 인식들. 예를 들어서 뭐 정말 뭐 간단히 말해볼까요? 저 나쁜 별이 떴으니 그 나라가 망할 징조다. 왕이 폭정을 저질러서 농사가 망했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들. 물론 뭐 이렇게 해석하는 것도 있죠. 목이 잘릴 것 같으니까 돌려 말했다는 식의 요 현대적인 해석도 있지만 그 당시의 인식 방식으로 봤을 때는 그런 게 닮아갔을 거라는 거죠. 그런 식으로 얘기했을 거라는 거고. 그래서 그 예시로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뇌랑 호두거든요. 뇌랑 호두. 뒤에 텍스트 다시 나올 건데,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 호두가 뇌에 좋다는 인식이 있었던 거예요, 그때는. 왜? 닮았으니까. 근데 호두의 저 과육은, 안에 있는 과육은 뇌에는 좋게 하는데 두개골 치료에는 도움이 안 돼. 두개골을 치유하려면 저 껍질을 다려 먹어야 돼. 뭐 이런 식이에요. 실제로 근데 푸코 텍스트를 이렇게 써요. 그런 얘기. 그다음에 그 텍스트에 또 뒤에 바로 나올 건데, 요게 그 16세기의 새에 대한 그림이거든요. 두 가지 새에 대한 그림인데, 지금 딱 보세요. 뭐가 더 과학적인 그림 같아요? 딱 봤을 때. 너무 왼쪽 아니에요? 오른쪽은 전혀 과학 같지 않잖아요. 오른쪽은 무슨 괴물 그린 것 같잖아요. 왼쪽은 뭔가 발가락이 발에 대응되고 막 뭐 이렇게 본 것 같고. 근데 요 시선이 지금에나 그렇게 보이는 거다. 이때는 얘네 둘 다 똑같았다. 그 얘기를 할 거거든요. 그래서 텍스트를 보면 잘 알다시피 피에르 블롱은 인간의 골격과 새의 골격에 대한 비교도판을 매우 상세하게 작성했다. 그에 의하면 돌기라 불리는 날개 상부는 날개에서 손에 대해 엄청나게 차지하는 같은 위치를 차지하고 날개 상부가 어쩌고저쩌고 이와 같은 상세한 설명은 19세기의 인식으로 무장된 시선에만 비교해부학적인 모습으로 보일 뿐이다. 사실 블롱의 묘사는 오직 블롱의 시대에 블롱의 묘사를 가능하게 한 실성의 지배만을 받을 뿐이다. 블롱의 묘사는 인간의 몸에서 아래 부위를 불결한 장소, 지옥, 암흑 뭐 이렇게 부르는 알드로반드의 관찰보다 더 합리적이지도 과학적이지도 않다. 이 말 이해되세요? 지금 문장만 그냥 쭉 읽었는데 저게 왼쪽이 더 과학적이어 보이는 이유는 우리가 19세기 이후의 사람이기 때문에 저때 쟤네들의 위상은 똑같았다. 이 사람은 새 골격 구조를 제대로 비교한 것처럼 보이고 저 사람은 알드로반디라는 사람은 막 뭐 예를 들어서 뭐 사타구니에 있는 죄악이 기거하며 뭐 내장엔 뭐 뜨거운 뭐 불이 이딴 소리를 했을지 모르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둘 다 새에 대해서는 그 시대에서는 거의 같은 수준이었다. 이런 얘기인 거거든요. 여기가 이해되시죠? 대충? 그 다음에 그 아까 그 우리 호두 얘기. 파라킬수스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신이 인간을 위해 창조한 것과 신이 인간에게 베푼 것이 감추어져 있다는 것은 신의 의지에 따른 것이 아니다. 설령 신이 어떤 것을 감추었다 해도 보물을 땅속에 파묻은 사람이 나중에 다시 할 수 있도록 보물의 질을 표시하듯 신도 역시 모든 것에 특별한 표시를 해두어 눈에 보이는 외부 표적을 남겨두었다. 밭꽃과 눈 사이에는 감흥이 있다. 만약 밭꽃이 안지를 좋다는 것을 일러주는 표지, 그리고 말 같은 것이 식물이 없다면 이 뜻밖의 친화력은 계속 어느 쪽에 묻혀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기호는 밭꽃의 씨앗에서 완벽하게 읽어낼 수 있다. 밭꽃의 씨앗은 흰 껍질 쌓인 작고 거무스름한 구체로 눈을 덮고 있는 눈꺼풀과 아주 비슷하다. 눈을 닮았으니까 밭꽃을 먹으면 눈이 좋아진다. 호두도 마찬가지. 호두와 사람의 머리 사이에 존재하는 친화력 같은 경우도 이와 마찬가지인데 두개골막의 상처를 치유하는 것은 열매 딱딱실을 싸고 있는 두껍고 푸른 과육이다. 요런 문장. 지금 이 시대에 제가 몇 개만 발췌해 왔는데 이런 식으로 계속 데이터를 쌓아요. 푸코가. 이 시대 에피스템에는 유사성이었단 말이에요. 유사성. 근데 우리도 조금 남아있죠. 장어 꼬리 먹으면 뭐 이런 얘기나 뭐 멤버들은 그거
사랑의 묘약. 뭐죠 그게? 사랑의 뭐야? 사랑의 묘약에 들어가는 재료들이 다 사랑과 영화. 아, 지구도 있잖아. 사랑의 응. 그런 거. 하여튼 그래서 그럼 뭐야? 이 시대의 유사성 시대의 말과 사물의 관계는 비슷하겠죠? 약간 다르지만 완전히 같을 순 없어요. 신이 아니잖아요. 우리 신이 아니니까 다 알 수는 없지만 신이 알려준 표지로 닮아가는 걸 계속 쌓아나가는 거죠. 저들은 닮았다는 거고. 이해되시죠? 여기까지가 유사성 얘기예요. 근데 요 유사성을 뒤흔든 대사건이 하나 있었으니 바로 데카르트님의 등장이다. 그 데카르트 너무 유명하죠? 그 데카르트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말이 이제 코기토 에르고 숨.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그다음에 사람들이 되게 축소해 살고 있는데 이 데카르트는 보편학이라는 개념을 처음 만든 사람이에요. 뭐 처음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데카르트의 업적 중 하나가 지평좌표계거든요. 좌표계에 점을 찍어. 예를 들어서 어떤 대상을 식으로 거의 다 표현할 수 있어. 그래야만 해. 왜? 신의 언어인 수학으로. 세상을 다 설명할 수 있어야 하니까. 뭐 이런 식의 얘기. 그다음에 방법론적 회의. 내가 막 다 의심해 보는 거예요. 다 유사성 같은 거 일단 모르겠고 전부 의심해 보고 제일 확실한 것만 남겨야 돼. 그래서 저 맨 위에 그 나는 생각도 고로 존재한다가 나온 거죠. 그래서 데카르트가 하는 짓은 뭐다? 측량이나 비교나 논리학이나 나의 직관을 통해서 즉 계량적 비교와 그거에 따른 질서의 비교를 통해서 르네상스 시대의 유사성을 동일성과 차이로 취합니다. 동일성과 차이.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예를 들어서 이 둘은 비율을 어떻게 해볼까? 잠깐만요. 이렇게 볼까? 뭐 이렇게 보자고요. 셋 중에 얘랑도 닮았냐, 얘랑도 닮았냐. 근데 16세기 관점에서는 의견이 분분했을걸요? 의견이 분분했을 거 아니에요. 아, 이거 갈색이잖아. 근데 어떤 사람은 막 이거 모양 똑같잖아 이렇게만 했을 건데 데카르트는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측량해 봤더니 얘네 둘이 부피가 똑같아. 이게 더 맞아. 이거 틀렸어. 이거 맥주랑 커피잖아. 이렇게 얘기할 거라고요. 그게 동일성과 차이예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이 일련의 움직임을 푸코는 합리주의라고 부릅니다. 합리주의. 그래서 이제 이 아저씨가 나오죠. 돈키호테라는 유명한 아저씨인데 지금 이 소설 우리한테는 안 웃겨요. 근데 고전주의를 열었다고 하거든요. 이 소설이. 이때 이 소설이 왜 웃겼는지를 푸코가 쓰고 있어요. 그 내용을 한번 같이 읽어볼 건데 그의 여정 전체는 유사성의 추구이다. 가장 사소한 유비조차도 다시 말하기 시작하도록 일개와 졸고 있는 기호처럼 그의 관심을 끈다. 가축의 무리, 하녀, 여인숙은 서서히 군대, 귀부인, 성을 닮음에 따라 다시 체계 언어가 된다. 이 닮음은 언제나 어긋나고 이에 따라 애써 얻어낸 증거는 웃음거리로 변하며 책의 말은 한없이 공허한 상태로 남는다. 문자는 세계 산문이기를 멈추었고 닮음과 기호의 오랜 일치는 무너졌고 유사성은 기만하고 망상과 정신착란으로 바뀌고 사물은 가소로운 동일성 속에 끈질기게 머물러 있고 즉 이제 현재 연소일 뿐이고 말은 채울 내용도 다름없이 이리저리 옮겨가고 더 이상 사물을 나타내지 않으며 먼지에 덮인 책의 지면 사이에 잠들어 있다. 기호 아래 은밀한 닮음을 발견함으로써 세계에 대한 독을 강하게 마법은 이제 왜 유비가 언제나 어긋난지 입장식으로 설명한 데만 소용될 뿐이다. 말 되게 어렵게 써놨는데 느낌이 오시죠? 동일성과 차이 관점에서 유사성만 하는 돈키호테는 천치인 거예요. 멍청한 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풍차는 괴물만큼 크니까 괴물과 닮았다. 근데 데카르트가 뭐라고 했어요? 풍차는 크게 상관없이 곡식을 빻는 건물이고 이 사람아. 괴물은 크게 상관없이 위협적인 짐승인데 풍차로 괴물 헷갈리다니 이런 멍청한 놈을 만나. 이렇게 갔을 거란 말이에요. 요 유사성에서 동일성과 차이로 넘어오는 이 구도가 보이시죠? 다시 돌아가서 그 데카르트 텍스트를 마저 읽으면 닮음에 대한 데카르트의 비판은 또 다른 유형의 것이다. 데카르트의 비판은 이제 자기 앞에서 불안해하고 자신에 대한 생소한 형상들을 떨쳐버리기 시작하는 16세기의 사유가 아니라 지식의 기본적 경험 및 근본적 형태로 여겨진 닮음을 배제하고 닮음을 동일성과 차이, 크기와 순서의 견제에서 분석해야 하는 불명료한 혼합물에 비난하는 고전주의적 사유이다. 데카르트는 합리적 사유에서 비교행위를 배제하거나 비교행위를 제한하려고 애씀으로써가 아니라 반대로
비교 행위를 보편화하고 누가 비교하든 똑같게 만들고 이러한 방법으로 비교 행위에 가장 순수한 논리적 형식을 부여함으로써 닮음을 거부한다. 실제로 우리가 형상, 연장, 운동 등을 다시 말해 단순한 본질들이 이것들이 현존할 수 있는 본질을 발견하는 것은 비교를 통해서이다. 다른 한편으로 모든 A는 B이다. 모든 B는 C이다. 그러므로 모든 A는 C이다라는 유형에 추론해서 정시는 주어져 있는 상과 구하고자 하는 상, 즉 A와 C를 비롯한 것을 서로 비교하는 것이 분명하다. 이것도 말 좀 어려운데 뭐 저번에 말과 삶을 세션 할 때 그 보탬 네 번째 모임에서 근성님이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우리 지금도 유사성 남아 있는데 왜 그게 에피스테미가 없어졌다고 하냐? 그 얘기가 아니에요. 유사성 남아 있어요 지금도. 근데 지금 데카르트가 뭘 하고 있는 거냐면 닮았다를 완전히 일반화하는 거예요. 측량을 통해서, 논리적 형식을 통해서, 일반적인 어떤 모델을 통해서, 보편학을 통해서 내가 보든 승호님이 보든 상규님이 보든 똑같은 결과가 나오게. 이해되세요? 이래서 합리주의예요. 이런 인식을 가졌던 게 고전주의예요. 이해되십니까? 제가 또 이해를 윽박지르고 있나요 혹시? 과학이 상대하려고 하고 있는 거죠? 혜수님 좀 피곤하셔. 그래서 다시 돌아가면 그러면 이제 고전주의 이짓들이 왜 가능한지가 좀 보이는데 예를 들어서 대감금 같은 거 옛날에는 왜 출방했어요? 광인들 아무 거랑도 안 닮았으니까 이해가 안 가니까 쫓아낸 거거든요. 모르겠어. 저거 쟤네 무슨 악마들이 아닌가? 뭐 나병 환자 같은 건가? 막 쫓아내서 섬으로 보내버리고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왜 이제 감금이 가능해요? 때리면 낫거든요. 정상인이라는 그 범주 안에 집어넣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아이들 뭐 생명 같은 거, 분류학 같은 거 옛날에는 막 닮은 거 대충 놓는데 저 때 이제 나온 게 이제 그 지금 저 생리학이라고 써놨는데 기계론적 생리학. 예를 들어서 전기 신호, 근육의 전기 신호성이 움직이거든요. 그러면 잘하면 사람도 살리겠는데? 해서 나온 게 이제 그 프라겐슈타인 같은 거거든요. 뭐 저런 거나 아니면 이제 박물학 얘기는 뒤에 더 자세하게 하겠지만 이제 대상들이 발견했으면 거기에 이름을 새겨서 자연사라고 불러요. 그걸. 이름을 새겨서 고정해버리는 거예요. 계열 안에 배치해버리는 거예요. 이 얘기도 좀 더 자세히 할 거예요. 뒤에. 그래서 이제 이 고전주의 시대가 어떤 느낌으로 가는지 느낌이 오시죠? 그럼 마저 가면 뭐 앞에 거는 제가 좋아하는 책이라 넣어봤고요. 이거 룰루밀러의 물고기 존재하지 않는다. 이 책을 읽으신 분도 안 읽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저기 데이비스 타조던이라는 분이 나오거든요. 저분이 굉장히 고전주의적으로 사고하시는 분이세요. 약간 뭐 이런 거죠. 머리통에 해부해봤더니 구멍이 2개냐 3개냐에 따라 다르게 분류해버리는 그런 사고방식인 거거든요. 이 박물학이라는 게. 혹은 뭐 어떤 신체의 기능이 있고 없음에 따라 다르게 분류하는 뭐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거의 이제 아버지라고 부를 만한 사람이 이제 린네라는 사람이에요. 할폰 린네. 생물학 쪽에서는 아마 분류학 뭐 이런 거에 아버지쯤 되는 분일 텐데 이 사람 얘기가 푸코 책에서 계속 나와요. 뭐 솔직히 그 텍스트를 가져오지 못하겠고 약간 제가 개념을 완전히 엉성하게 좀 데포르메해서 한번 볼게요. 이런 건데 다르죠? 비슷하지만 다르죠? 자, 쟤는 가운데 있는 저 친구는 왼쪽으로 가요? 오른쪽으로 가요? 순환은 왼쪽, 굉장히 고전주의적 사고방식인데 고양이, 살쾡이, 스라손이거든요. 그렇게 치면 구글에 나오는 건데 그래도 이런 거죠. 저 세 동물은 서로 닮았다. 고양이 같은 건가? 뭐 약간 엄마 아들인가 뭐 이런 식의 그 엉성한 사고방식이었다면은 이렇게 가겠죠. 고양이와 스라손이 서로 닮았지만 어떤 기관에 따라 이미 구분이 되면 살쾡이는 귀결일 어떤 습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고양이거나 스라손이다. 귀결 2. 고양이에게도 스라손에게도 없는 특질이 있으므로 따로 살구로 구분한다. 우리 지금 귀결 2로 갔겠죠? 이런 식의 자의적 분류였다는 거예요. 이 분류학 자체가. 근데 그 당시에 고전주의 재현은 요거를 진리라고 믿고 있었어요. 분류가 되니까. 해결이 되니까. 어쨌든 들어가니까. 근데 우리가 아까
특성뿐만 아니라 내가 줬었잖아요. 유비 아까 뭐였죠? 뭐 감은 부합 이제 그 경합, 부합, 그다음에 감응이랑 유비 맞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응. 네 가지가 있었던 응. 것 같은데 사실 그 네 가지가 닮음이라는 키워드로 바꿔줬을 때 단순히 외적인 닮음만 말하는 건 아니잖아요. 완전 아니죠. 네. 그 이거는 너무 심한 편이라 이렇게 말할 수 없는데 그 네 가지 속성은 들레즈가 재현의 속성이라고 말한 네 가지 속성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푸코는 무슨 짓을 하는 거냐면 이때 재현은 이미 뭔가 작용이 돼 버렸는데 그 앞 시대에 그 태동이 있었다는 소리를 하는 거거든요. 원래 텍스트에서는. 이거는 르네상스에서 네, 이미 16세기에도 15세기에도 비슷한 짓들은 하고 있었는데 이걸 종합한 게 데카르트, 베이컨 뭐 이런 사람이다. 뭐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대충 갔나요? 네. 계속 목이 마르네요. 지금 얼추 50분 정도 했는데 40장 남았거든요. 제 생각엔 한번 끊어가는 게 낫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25분이니까 35분까지 잠깐 쉬었다 가시죠. 와, 시간이 이렇게 되게